자, 서브소켓 오래간만에 다시 주제를 다루니까 앞부분부터 약간 좀 복습을 합시다. 소켓으로 이건 TCP 통신이에요. TCP 통신. UDP 통신하고 좀 달라. TCP 통신에서 소켓으로 구현해야 되는 작업이 이렇게 7개의 작업인데 1, 2, 3, 4 작업은 소켓 클래스, 5, 6, 7 작업은 서버 소켓 클래스가 각각 담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클라이언트는 1, 2, 3, 4를 하고 서버는 5, 6, 7을 하는가? 그건 아니야. 1, 2, 3, 4는 클라이언트도 하고 서버도 하고 둘 다 해요. 1, 2, 3, 4는 둘 다 하는데 5, 6, 7만 서버가 해. 즉 서버는 1, 2, 3, 4, 5, 6, 7 다 하고 클라이언트는 1, 2, 3, 4만 해요. 그래서 1, 2, 3, 4를 할 때는 소켓 클래스가 필요하고 5, 6, 7을 할 때는 서버 소켓 클래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은 서버 구현할 때는 소켓 클래스, 서버 소켓 클래스 둘 다 필요한 거지. 1, 2, 3, 4는 소켓 클래스 되고 5, 6, 7은 서버 소켓 클래스로 해야 되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잘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5 서버는 특정 포트를 차지하고, 차지가 바인딩이에요. 차지하고 그 포트에서 연결을 기다려야 돼요. 이걸 리스닝. 바인딩이라는 말이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포트를 묶는다는 뜻이지. 바인딩. 묶는다, 연결한다. 그런 의미야. 그리고 이게 특정 포트를 그냥 묶어서 차지해. 쉽게 말해서. 그리고는 연결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도해야지 클라이언트가 그걸 기다려요. 리스닝. 그리고 포트는 독점적이야. 어느 한 앱이 독점적으로 차지해야지 포트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트 충돌 에러가 가끔 나지. 그 다음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드디어 연결 시도를 하면, 그러면 서버가 연결을 수락해요. accept. 이 5, 6, 7을 서버 소켓 클래스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accept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자, 바인딩하고 리스닝은 서버 소켓 클래스로 한다고 그랬죠. 서버 소켓 객체로. 그러니까 서버는 서버 객체를 서버 소켓 객체를 만들어서 서버 소켓 가지고 바인딩하고 리스닝 해요. 리스닝은 대기야, 대기. 그러다가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해. 그러면 accept가 되는데, accept 될 때 소켓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그러니까 전화로 치자면 말하고 듣고는 이게 통화죠, 통화. 통신 혹은 통화는 소켓 클래스를 가지고만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서버 소켓은 연결을 기다리다가 연결을 맺는 거, 이것만 해. 통신은 뭐 안 해. 비유를 하자면 아주 옛날에는 그 기계가 전화국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교환원 이렇게 선을 진짜로 이렇게 뽑고 어쩌고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 교환원은 대화는 안 해. 그냥 A라는 사람이 B 사람 연결해달라고 하면 선을 정말로 연결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50년대, 60년대에는.
그 연결만 해주는 게 서버 소켓이야. 즉, 그 리스닝 하다가 accept 하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서버 소켓은 바로 또 그 다음 리스닝. 기다리고 연결해주고 기다리고 연결해주고 하지 서버 소켓 가지고는 통신은 안 해. 그래서 연결이 되면 통신하기 위한 소켓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accept 할 때 생성된 소켓 클래스 가지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해야 해요. 클라이언트는 이건 서버 얘기고 클라이언트는 이건 앞에서 배웠지 이미. 이거보다 먼저 배웠는데 클라이언트는 간단해. 클라이언트는 소켓 객체를 생성해서 호스트가 서버예요. 서버와 연결을 시도해. 연결이 됐어. 그러면 그 소켓 가지고 연결했으니까 소켓이 통신용이거든. 이걸 이용해서 통신하면 돼요. 보내고 받고 하다가 그냥 연결 끝 종료하면 돼.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간단해요. 소켓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통신하고 끝.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는 사람은 비교적 쉬워. 이 작업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 한두 대하고 통신하지. 그래서 멀티 스레드도 뭐 많아야 한 두세 개, 한두 개 이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건 쉬워. 서버 통신, 서버 쪽 구현이 힘들어요. 작업도 이렇게 많고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클라이언트하고 동시 작업해야 되니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빡세게 해야 되는 것은 서버지.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실력 있는 백엔드, 좋은 회사를 목표로 하는 백엔드 개발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좋은 회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버가 여러 대를 서버 몇천 대, 몇만 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는 그 서버들끼리 네트워크 통신을 해. 당연히. 그걸 백엔드 개발자들이 구현을 하는 거죠. 백엔드 개발자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개발이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가 더 쉬워.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가 제일 쉬워요. 그다음에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엔드 모바일이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바일보다는 서버 뭐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 백엔드가 훨씬 더 어렵지. 그래서 백엔드는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양해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연봉도 다양해. 개발자 중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게 자바 백엔드 개발자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가 개발 중에서 제일 쉬워. 그런데 연봉 몇억 넘어가는 개발자도 백엔드 개발자예요. 서버 몇만 대, 몇십만 대 백엔드는 정말 어려우니까. 그래서 통신도 그래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뭐 동접자 수가 뭐 몇만, 몇십만. 카카오 통신 서버급 구현한다. 이건 정말 전문가지. 동접자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오케이. 자, 서버도 이렇게 싱글 스레드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싱글 스레드예요. 그래서 노란색 코드, 서버 소켓 객체를 만들었고, 연두색 코드, 이건 무한 루프.
계속 클라이언트 연결을 무한히 기다리는 무한 루프. 자, 하늘색 코드, 하늘색. 클라이언트 연결을 기다려. 언제까지? 연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accept 메소드에서 기다리게 돼요. 연결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해 왔어. 연결이 돼. 연결이 되자마자 accept 메소드가 바로 리턴을 해요. 뭘? 소켓을. 소켓 객체를. 하늘색 코드, 아니, 하얀색 코드. 이 소켓 객체 가지고 통신하는 거예요. 이 하늘색, 아니, 하얀색 코드가 통신이야. 통신은 쉬워. 보내는 것은 아웃풋 스트림, 소켓.output stream, get output stream. 아웃풋 스트림 객체 만들어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뭔가 출력을 하면 그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뭐 하나 보내자마자 바로 연결을 끊고 무한 루프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연결을 또 기다리네. 그리고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죠. 이게 하늘색 코드가 try with resource 문법이니까 이 소켓 객체의 close 메소드 호출은 이 부분에서 자동이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로 연두색 코드로 내려오는 순간, 즉 하늘색 코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socket.close는 자동. 서버 socket.close도 역시 try with resource 문법이라서 자동인데 이 노란색 코드를 빠져나가서 여기로 내려올 때 close가 되죠. 서버 socket.close는 노란색 코드를 빠져나갈 때. 오케이. 뭐 이 정도 코드는 비교적 쉽죠. 복습이었고, 자, 저기에 방금 본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는 그냥 소켓만 필요해요. 소켓, 이렇게 소켓을 만들자마자 바로 연결을 시도해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녹색 코드로 내려와요. 그래서 녹색 코드가 이제 통신. socket.get outstream, outstream, socket outstream에다 출력하면 보내는 거고, socket.get inputstream, socket inputstream에서 읽으면은 받는 거야. 보내고 받는 게 결국은 outstream, inputstream 쓰고 읽고 하는 게 보내고 받는 거예요.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서버가 먼저 실행하고 있어야 되겠지. 이 데이타임 서버 1. 그냥 이렇게 자바 21부터는 자바 17인가 21인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자바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자바 데이타임 서버 1.java 하면 데이타임 서버 1.java가 지금 이 터미널에서 실행 중이고,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두 번째 터미널에서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1을 실행시키면,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실행하자마자 서버에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하면 서버가 뭔가 보내줘요. 이렇게 서버가 뭔가 보내주고 바로 연결을 끊죠. out.close. 파일하고 달리 통신할 때는 꼭 플러시 해야 돼요. 플러시. 여기 out.close는 사실은 필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해주는 게 좋지. 왜 필수는 아니냐면 socket.close만 해도 되긴 돼. socket.close는 자동이고. 근데 해주는 게 좋죠. 아무튼 통신할 경우에 outstream.flush는 꼭 해야 된다는 거. 통신일 경우에. 파일 출력과 통신과 차이점. 통신일 경우는 아웃스트림에 플러시 꼭 해야 된다는 거. 서버가 저렇게 보낸 내용을 클라이언트는 연결되자마자 읽어서 출력하죠.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오케이. 뭐 복습한 거고. 한글 문자열 전송. 방금 보낸 문자열은 이렇게 아스키 코드였는데, 그래서 아웃스트림에 바로 출력했죠. 아스키 코드는 아웃스트림에 바로 출력해도 되죠. 그런데 한글은 안 되죠. 한글은 라이터 만들어서 라이터로 출력하는 게 한글이 안 깨지고 잘 가죠. 아웃스트림에다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웃스트림 라이터 만들어서 이 라이터를 이용해서 출력했죠. 이 경우도 플러시 꼭 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클로즈가 빠졌네. 클로즈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소켓이 클로즈 되면 yet out 스트림도 자동으로 클로즈 되니까. 소켓 클로즈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건 자동이죠. try with resource 문법이라서. 그런데 안 해줘도 되긴 하지만 하는 게 좋겠다.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지.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2도 한글을 전송받으려면은 이렇게 그냥 인풋스트림에서 바로 읽는 것보다는 인풋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읽으면 한글이 좀 더 정확히 안 깨지고 읽힐 확률이 높죠.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1,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2 인풋스트림 리더를 이용했다라는 것만 차이예요. 자, 연습 문제. 그가 바로 예상 문제이기도 해요. 뭐 다음 주에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고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한번 강의 노트 읽어보고 실행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보통 통신할 때 주로 텍스트를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예제는 텍스트지. 여기 데이타임 서버 1, 클라이언트 1은 바이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이트를 보냈고, 데이타임 서버 2,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2는 라이터, 리더로
UTF-8 텍스트를 또 보내고 받고 했죠. UTF-8 인코딩 텍스트. 이렇게 통신할 때 텍스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어떤 언어든 똑같은 텍스트니까. 그런데 객체는 지금 데이타임 서버 3는 데이트 객체를 전송하는 거예요. 객체를 전송할 때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write object 하면 자바 객체가 전송이 돼요. 객체를 전송하는 것은 이건 자바 객체를 전송하는 거야. 자바 객체하고 자바스크립트 객체하고 뭐 C++ 객체하고 다 내부 구조가 달라. 그래서 통신할 때 이렇게 객체를 전송하는 경우는 드물어. 왜냐하면 이렇게 자바 객체를 전송할 거라면 서버도 자바, 클라이언트도 자바이어야 해. 그래서 언어가 고정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다른 언어로 못 바꾼다는 얘기지. 뭐가 불편하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렇게 동접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서버도 자바, 클라이언트 자바로 구현했어. 그런데 갑자기 뭐 고객이 엄청 늘어서 서버가 막 그 동접자 때문에 막 죽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C나 뭐 C++, 러스트 같은 좀 더 로우 레벨 언어로 바꾸려고 그래. 그런데 객체를 전송해 버리면 C나 러스트나 이런 언어가 자바 객체를 전송 못하니까 못 바꾸는 거지. 그렇다고 고객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도 내 맘대로 못 바꾸잖아. 서버는 우리 회사 내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바꿔도 고객이 들고 있는 클라이언트 앱, 모바일 앱 이런 건 못 바꾸죠. 그래서 보통 통신할 때 텍스트로 보내고 받고 해요. 그러면 뭐 서버 구현 언어, 클라이언트 구현 언어 상관없으니까. 텍스트는 다 똑같은 텍스트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자바 객체를 전송하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만들어 가지고 객체를 write object 하면 돼요. 이 노란색 두 부분만, 노란색 줄 친 거 두 줄만 달라. 간단해. 단 모든 객체를 다 저렇게 write object 전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한 클래스만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클래스는 대부분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하는 클래스만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는 거 신경 쓰면 돼요. 읽을 때도 object input stream 만들어서 read object 하면 돼요. 노란색 두 줄만 앞에 하고 달라. 간단하죠? 그래서 언어는 고정된다라는, 근데 클라이언트도 자바, 서버도 자바로 고정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자바 객체를 보내버리면 그렇지만 구현은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다시 객체로 변환할 필요가 없잖아. 저절로 변환이 되니까. 객체가 저절로 이렇게 읽히니까 텍스트를 받아서 그 텍스트로부터 다시 객체를 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현은 편해요. 장점, 구현은 편하다. 단점, 클라이언트도 자바, 서버도 자바로 구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구현한 메시지 클래스 객체를 전송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는 지웁시다. 이렇게 메시지 클래스 구현할 때 implement serializable 하면 돼요. 이것만 넣어주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이 version id. 첫 번째 버전이니까 1번이고 여기 1 뒤에 L은 이게 long type이라는 뜻으로 L 붙이는 거예요. 클래스 구조가 바뀔 때 이 version id도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올려줘야 돼요. 말 그대로 문서 수정할 때마다 버전이 올라가듯이 이 클래스 내부 구현을 수정할 때마다 버전을 올려줘야 돼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는 건 저렇게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객체를 new에서 만들어서 write object로 전송하면 되고 받는 쪽에서도 object input stream으로부터 read object 하면 객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객체를 전송하고 받고 할 수 있어요. 구현이 꽤 쉽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건 객체를 전송하고 받고만 하고 있지만 당연히 파일에 객체를 그대로 저장하고 객체를 파일로부터 그대로 읽고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쪽에 있는 게 소켓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소켓으로 전송되는 건데 여기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면 파일에 저장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부분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면 파일에서 이 객체를 읽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저장 기능을 구현한다 라고 할 때 그냥 그 문서 객체를 통째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으로 파일에 저장하고 그 문서를 통째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파일에서 읽으면 돼요. 여기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면 돼. 엑셀이나 MS 워드 같은 걸 자바로 짰다면 문서 클래스, 문서 객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서 객체를 통째로 이렇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파일에 저장하고 읽을 때 파일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문서 객체를 통째로 읽으면 돼요. 구현이 간단해. 사실은 자바로 구현한 워드 프로세서도 있어요. 사람들이 느려서 안 써서 그렇지. 워드 프로세스 자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느리니까. 검색도 안 된다. 몇 년 전에는 검색됐는데. 오케이. 자, 이 부분도 그 강의노트 읽어보고 뭐 예상 문제라고 치고 한번 구현을 시도해 보세요. 55분까지 또 10분 정도 실습을 합시다. 자, 다시 그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 그리고 서버는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4 서버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4는 그냥 싱글 스레드 서버예요. 뭐 별달리 구현한 거 특별한 거 없고 그런데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가 특별한데 200개 실행 흐름을 만들어서 거의 동시에 왜냐하면 실행 흐름 만드는 건 순식간에 200개 금방 다 만들어요.
그런데 연결은 오래 걸리지. 그래서 200개를 순식간에 다 만들고 200개가 거의 동시에 연결을 시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타임 서버 왜 에러야? 왜 에러냐면은 지금 데이타임 서버 pro.java가 메시지 클래스도 사용하는데 이 두 데이타임 서버 pro.java가 메시지 클래스도 사용하니까 이렇게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클래스 소스 코드 그 파일명도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왜 또 에러야? 메시지를 먼저 적어줘야 돼. 그렇구나. 깜빡했다. 이렇게 소스 코드 실행하는 건 파일 하나 실행할 때만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지, 파일 여러 개 실행하는 건 컴파일 해야 돼요. 이거 또 매번 깜빡하네. 다시 데이타임 서버 .java를 컴파일하고, message.java 컴파일했고, 자, 지금 다시 내가 좀 헤맸는데, 알았어요. 정리를 할게요. 데이타임 서버 pro.java가 있고, 데이타임 서버 pro.java가 여기 메시지 클래스를 사용해요. 이렇게 소스 코드로 실행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 소스 코드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얘는 컴파일 돼야 되네. 이 메시지. 데이타임 서버 pro.java 이 메인 메소드가 있는, 얘는 컴파일 안 하고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지만, 얘가 내가 구현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클래스는 컴파일 되어야 해요. 그래서 javac message.java를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message.java 말고 message.class가 생겼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 datetime server pro.java는 컴파일 안 해도 얘가 사용하는 message.java가 컴파일 돼서 message.class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실행이 되네. 오케이. 자, 이렇게 datetime server pro.java가 실행 중이고, 얘는 그냥 싱글 스레드예요. 평범한 서버고. 자,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java, 얘는 200개의 실행으로 동시에 연결을 시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죽어요. 에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요. 죽지는 않았어. 에러가 났어요. 커넥션 refused 에러가 났는데, 그 200개 연결 시도가 다 실패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성공한 게 있죠. 성공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게 몇 개인지 정확히
세고 싶으면 그 유닉스 서버 구축 수업에서 이거 강의를 했는데 표준 출력을 리다렉션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출력을 분석할 때 편해요. 방금 저거의 출력이 화면에 출력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리다렉션을 하면 에라 출력은 말고 에라 출력은 화면에 나오고 에라가 아닌 정상 출력, 표준 출력만 out.txt에 리다렉션 돼요. 리다렉션. 그래서 출력이 저 out.txt에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라만 화면에 나와요. 자, 그러면 정산 출력은 몇 줄인지 봅시다. out.txt 파일을 열면 되겠지. 열었더니 이거 리다렉션 하면서 한글이 깨졌네. 몇 개냐면은 56개가 56줄이네. 자, 200개 중에서 56개는 정상 연결돼서 정상 통신을 했고 나머지 150개 가까이가 잘렸어요. 에러가 났어요. 어떤 에러가 났냐면 connection refused. 연결이 안 됐어. connection refused. 이거 뭐 몇 년 전에도 똑같았어. 몇 년 전에도 200개 연결 중에서 100 몇십 개가 이렇게 에러가 쫙 났고 한 50 몇 개가 연결돼서 이렇게 출력이 됐고 23년, 2년 전이구나.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운영체제 수준에서 자바가 아니라 운영체제 수준에서 연결 대기 큐가 있어요. 음식점으로 치자면 손님 대기 줄이야. 요즘은 그 음식점 대기라고 안 하고 웨이팅이라고 하대. 그 웨이팅 줄이야. 근데 웨이팅 줄이 기다리는 거죠, 아직. 음식점에 못 들어가고 손님이 음식점 문 입구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웨이팅 하는데 그 줄이 딱 50개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이 50이 넘으면 그냥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내쫓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커넥션 리피스도 바로 내쫓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줄을 쓴 50명은 줄을 쓴 것뿐이야. 이제 순서대로 한 명씩 억셉트가 돼요. 음식점 생각해봐요. 줄을 섰다 뿐이지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야. 단지 웨이팅할 수 있는 대기 큐가 바로 그거예요. 대기가 웨이팅이지. 50명만 대기할 수 있다. 50개 연결 요청만 대기할 수 있고 50개가 넘는 요청은 그냥 바로 잘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 수준에서 뭐 그런 걸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나도 커널 수준까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연결 대기 큐 제한이 있어요. 그걸 다행히 서버 소켓에서 이렇게 생성자 파라메터, 두 번째 생성자 파라메터 숫자를 줘가지고 연결 대기 큐를 늘릴 수 있는데 그래봤자 200~300개밖에 못 늘려요. 무한히 늘릴 수 없어요. 일단 동접자 수가 많다라면은 일단 저거부터 연결대기 큐를 200~300개가 한계니까 그냥 200개는 무난하겠지. 200개 정도로 늘려주고 데이타임 서버 4B 그냥 4가 아니라 4P 이건 연결대기 큐가 길이가 200이니까 그러면 200개 동시 연결 시도는 처리가 되겠죠? 200개가 다 웨이팅 하면서 하나하나 업세트 되면서 처리가 되겠지? 이거 코드가 아니라 자부지. 자, 에러 안 나고 처리가 다 됐어요. 웨이팅 하면서 하나 바로 다 처리됐어요.
에러 안 났죠. 왜냐면 대기 Q가 딱 200인데 다행히 동시에 연결 시도도 딱 200이니까. 자, 이렇게 먼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서버 소켓 생성자 파라미터로 한 200개 정도로 늘려주고, 이게 윈도우 10 64비트에 이걸 백로그라고 부르는데, 대기 큐의 최대 길이가 한 3, 400개쯤인 것 같아요. 뭐 몇천 개가 아니야. 몇백 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데이타임 서버 O A,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몰리는 응시점이라면 싱글 스레드는 마치 주방장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방장 하나가 요리 만들어서 그 대기하고 있는 200명 손님 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주방장도 숫자를 늘려야 되겠지. 즉 서버는 멀티 스레드여야 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당연히 주방장 여러 명이 동시에 요리해야지. 그래서 서버가 멀티 스레드여야 되고, 그게 데이타임 서버 OA.java예요. 그런데 여기 버그가 있어. 자, 그 버그는 이 노란색 부분에 버그가 있어요.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라서 그래요. try with resource 문법. 아까 말했듯이 실행 흐름을 하나 생성해서 스타트 하는 건 금방 해. 금방 실행 흐름 생성해서 그럼 새로 생긴 실행 흐름이 run 메소드 실행하겠지. 금방 하고, 이건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거죠. 이 노란색 코드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거야. 메인 스레드가 새 실행 흐름을 만들어. 메인 스레드는 새 실행 흐름을 만들기만 했어. 그러면 새 실행 흐름이 run 메소드에서 실행하면서 통신을 시도해요. 그런데 메인 스레드는 새 실행 흐름을 만들기만 하고 바로 내려가죠. 왜냐면 이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만드는 거. 바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니까 이 소켓의 클로즈 메소드를 바로 호출해버리지. 여기서.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이 서버 소켓, 메인 스레드는 서버 소켓 가지고 연결을 하면, 내가 교환원인데 연결시켜주고 넘어가고 연결시켜주고 넘어가는데, 연결시켜준 다음에 이 소켓 가지고 통신해야 되는데 소켓을 바로 끊어버려. 그러면 얘가 그 소켓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바로 끊긴 거죠. 그런 버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 노란색, 여기 이 부분은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게 아마 여기까지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복습을 여기까지 했고, 왜 복습을 했냐면 중요하기. 자, 해결책은 이렇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써버리면 이 소켓이 바로 클로즈 되니까 소켓을 만들고 클로즈를 안 해요. 여기 메인 스레드에서는 그냥 이 소켓을 이 실행 흐름한테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데이타임 태스크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겨주죠. 그러면 얘가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어놓고 그걸 이용해서 통신을 하다가 마지막에 통신 끝난 건 이 실행 흐름이 알지. 여기서 클로즈 해야죠.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테스트를 또 해봅시다. 데이타임 서버 OOP를 실행하고 데이타임 플랜트 5.자바를 실행하면 참 코드가 아니라 자바지. 자, 이렇게 문제없이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드로 다 잘 처리가 되죠. 그런데 아직 이 OOP, 서버 OOP 구현에 약간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 OOP의 문제점. 그 억셉트 될 때마다 새 실행 흐름을 만들어요. 여기 억셉트 하자마자 바로 스레드 객체 만들어서 스타트 해버리죠. 스타트 할 때마다 새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죠.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동접자가 뭐 몇천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스레드를 몇천 개를 만드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이 대기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손님 대기줄이 길고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라면 주방장을 늘려야 돼. 그렇다고 주방장을 한 100명으로 늘려? 식당은 좁은데 식당 공간을 생각해 봐야지. 뭐 식당은 조그마한 식당 주방이 이만밖에 안 하는데 거기다가 뭐 100명을 몰아넣으면 뭐 너무 빽빽하게 주방 들어차서 요리를 못 하겠지. 자, 적당한 주방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주방장 수가 있죠. 그 수를 넘어버리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서로서로 방해가 되지. 그게 바로 엑시큐터 서비스죠. 엑시큐터 서비스 배웠죠. 생성되는 실행 흐름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바로 엑시큐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죠. 자, 그게 데이타임 서버 OC.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뭐 200개 실행 흐름 정도면 뭐 너무 많지 않죠. 적절하죠. 자, 이게 데이타임 서버 OC가 매우 뭐 최소한의 이 정도 서버가 이 정도까지는 구현해야 된다는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메인 스레드는 listening, accept, listening 하다가 accept 이것만 반복하고 accept가 되면 자, 이 리턴된 소켓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은 메인 스레드가 안 하고 통신은 이 실행 흐름이 하는 거죠. 실행 흐름이. 이 run 메소드에서. 그리고 이렇게 accept 할 때 만들어진 소켓은 메인 스레드가 바로 클로즈 하면 안 되고 이 실행 흐름이 그 소켓을 이렇게 받아서 이 소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신하다가 통신이 다 끝날 때 클로즈. 여기서 클로즈 해야죠. 이게 매우 적절하죠. 그리고 이 실행 흐름도 무한히 막 억셉트 되는 수만큼 마구 만들면 안 되고 적절한 숫자 뭐 적절한 숫자가 200이면 200 뭐 500이면 500 그 서버 메모리나 뭐 CPU 코어 사양에 따라 적절한 숫자는 다르죠. 뭐 요즘 몇천만 원짜리 서버는 CPU 코어가 128개야. 128개 코어인데 실행 흐름이 200이면 부족하지. 뭐 CPU 코어가 4개라면은 200이면 부족하지 않지. 코어 4개인데 실행 흐름이 200이다. 그럼 코어 하나당 50개잖아. 그럼 뭐 200 정도가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 CPU 코어가 118개다. 그러면 뭐 실행 흐름은
코어만 봤을 때는 몇천 개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램을 고려해야지. 램. 근데 보나마나 CPU 코어를 128개짜리 CPU를 뽑았다면 그런 CPU는 한 1000만 원 해요. CPU만. 그럼 램도 1테라, 2테라 뽑았겠지. 디스크가 아니라 램을 1테라. CPU 코어가 128개고 램은 한 1테라, 2테라 이렇고 요즘 뭐 비싼 몇천만 원짜리 서버는 그래요. 아, 근데 램값 올라서 램값 요즘이 뭐야? 한두 달 동안 램값이 3배, 4배 뛴 거 알아요? 나 겨울방학 때 내가 딱 PC 한 대 조립해야 될 때인데 아, 이번 겨울방학에 조립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램값이 4배가 뛰었어. 이번에 새로 조립할 때 DDR5 5600 그것을 32기가 정도나 64기가 꼽아야겠다. 그러면 32기가면 한 15만원, 64기가면은 한 30만원 되겠네 했는데 그게 50만원, 이게 32기가면 50만원, 64기만 1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포기. 겨울방학 때 조립 안 할 거야. 와. 세상이 요즘 좀 무서워. 뭐냐면 나는 좀 여담인데 그냥 잡담이었고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에코 서버 이제 지금까지 예제는 그 서버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제는 그 서버가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 통신은 안 그래. 주고받고 하지. 서로 주고받고 하지. 그런 예제를 구현해 봅시다. 그래서 에코 서버 1 문자열 주고받는 예제가 당연히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했듯이 자바 객체를 주고받는 전송하는 것은 구현이 편하긴 한데 좀 그렇게 잘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언어가 자바로 고정되니까. 자, 그래서 에코 서버 여기 메인 메소드 부분은 앞에하고 크게 안 달라요. 거의 똑같아. 이슈터 서비스고 200개의 실행 흐름 억셉트 되자마자 이슈터 서비스의 그 작업 객체를 뉴에서 만들어서 이슈터 서비스에 제출, 서밋하고 소켓은 생성자 파라메터로 넘기고 앞에 예제 코드 그대로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통신은 여기에 구현되어 있고 아, 이 부분은 개선했네. 뭐냐면은 앞의 구현과 좀 다른데 앞에서는 소켓을 생성자 파라메터로 받아서 메모 변수로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이 다 끝나면 클로즈 했죠. 이건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이걸 이렇게 여기 지금 당장 개선하자. 이거보다는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 여기 이 정도 실행하다가 익셉션이 through 되면 바로 캐치로 점프해요. 그러면 클로즈 안 하고 점프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socket.close를 뒤로 빼는 거야. 여기가 있는 게 낫네. 코드는 보기 싫어도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끝나도 여기로 내려와서 이거 하고 실행 도중 에러가 나서 익셉션이 through 돼서 캐치로 왔어도 여기로 내려오죠. 언제나 정상적으로 끝나든 캐치로 오든 여기로 내려오죠. 이 구현이 더 깔끔하고 낫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설명 않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어려워. 몇 년 전에는 설명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이 부분 빼야겠다. 필기시험 채점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 눈에 띄게
필점수가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인공지능 믿고 공부를 너무 안 하나 봐. 여러분 선배들보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빼야지 뭐. 자, 부록이라고 놓은 건 그 시험 문제 시험범위 아니란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클라이언트는 싱글 스레드 돼야지. 싱글 스레드인 경우가 많죠. 클라이언트는. 서버 아까 요 클라이언트 멀티 스레드는 그 동시 접촉 클라이언트가 뭐 200개가 동시에 몰려 들어오는 걸 시뮬레이션, 테스트해 보려고 여기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 200개의 실행으로 서버에 동시에 연결을 해본 건 그냥 200명의 동시 접촉사가 서버에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 실험해 보려고 한 거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200개 실행 흐름으로 서버에 연결할 필요가 어딨어. 보통 클라이언트는 그냥 서버 하나당 스레드 하나 이렇게 통신해요. 보통. 그게 정상이야. 그 테스트 만약에 200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연결 시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테스트해 보려고 구현한 거예요.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5는. 서버만 멀티스레드지 클라이언트는 멀티스레드 하더라도 그냥 서버당 스레드 하나 정도. 스레드 많이 안 만들어요.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여기 에코 클라이언트 1번 에코 클라이언트 1번처럼 그냥 싱글 스레드가 적절하죠. 자, 클라이언트 코드부터 읽어봅시다. 연결을 시도하면 그럼 연결이 되면 일로 내려오죠. 자, 텍스트를 주고받고 할 거니까 리더도 만들고 라이터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라이트를 하면 보내는 거고 여기 이거 주의 꼭 기억해야 되는데 라이트 하자마자 그 다음 리드 하기 전에 플러시 해야 돼요.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드로 전환하기 전에 플러시 안 하면 안 가요. 버퍼에만 남아 있어요. 꼭 writer.write 한 다음에 그 다음 read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꼭 플러시 해야 된다. 주석으로 적읍시다. write 한 후 read 하기 전에 반드시 플러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write한 내용이 안 가. 통신으로 안 가고 버퍼에만 남아 있게 돼요. 이 부분을 꼭 구현할 때 꼭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자마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받아요. 받은 내용을 출력하고 끝. 종료. 통신 끊는 거죠. 그럼 뭘 보내느냐? A 이게 배열이죠. 이 배열에 뭐가 들어있냐면 1, 2, 3, 4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의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인데 random.nextInt 랜덤하게 저 배열에 들어있는 7개 문자열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보내요. 보내고 flush 하고 read 그 다음에 뭘 출력하냐면 S1은 보낸 문자열이고 S2는 받은 문자열이야. 보낸 문자열과 받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통신을 끊어요.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하느냐? 서버는 뭘 하냐면 서버도 연결이 되면
아까 이거 브록으로 빼기로 했으니까 평범한 코드로 바꿉시다.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socket.close를 여기서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실행한 후에도 여기로 내려오고 exception이 through돼서 catch로 점프했던 경우도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든 exception이 through됐든 socket.close는 반드시 호출되는 거죠. 이 문법이 훨씬 더 쉽고 쉬운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법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 다시 되돌아와서 서버는 뭘 하느냐? 연결되면 서버도 역시 보내고 받기 위해서 read or write를 만들고, 자, 클라이언트는 보내기부터 먼저 했으니까 서버는 받기부터 먼저 해요. 받은 다음에 받은 내용을 대문자로 변환해서 전송해요.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니까 에코지. 이런 게 에코 서버죠. 메아리. 그리고 자, 플러시. 통신할 때는 꼭 보낼 걸 보낸 다음에 꼭 플러시 해야 돼요. 플러시. 플러시 안 하면 버퍼에만 남아있고 안 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깜빡하기 쉬워요. 플러시. 오케이. 아, 틀렸다. 에코 클라이언트 1도 200개 실행 흐름이구나. 근데 이렇게 클라이언트, 이거 테스트용이지. 200개, 클라이언트가 200개 실행 흐름으로 동시에 서버 연결하는 건 이건 테스트용이야. 테스트. 보통 클라이언트는 싱글 스레드죠. 이게 싱글 스레드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아니네. 200개 실행 흐름이네, 얘도. 자, 그런데 여러분 구현 시험 볼 때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멀티 스레드로 구현하지 마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싱글 스레드야. 이건 지금 테스트용이야. 200개 클라이언트 연결이 동시에 연결 시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테스트해 본 거지. 정상적인 클라이언트는 싱글 스레드예요. 오케이. 다음 구구 서버. 메인 메소드 구현은 거의 똑같고 얘도 평범한 구현으로 바꿉시다. 서버 구현, 메인 메소드 구현은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보내고 받는 거 얘도 보내고 받고 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텍스트를 보내는 게 아닌 거죠. 자바 데이터 객체나 자바 객체뿐만이 아니라 자바 인티저 이것을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메모리 구조 그대로 객체나 인티저나 롱 이걸 자바 메모리 구조 그대로 보내는 때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또 받을 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인티저를 텍스트로 변환하면 예를 들어서 뭐 123을 텍스트로 변환하면 이거지. 그 다음에 56,000을 텍스트로 변환하면 56,000 이거죠. 그러면 56,000 이거 몇 바이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이트짜리 텍스트죠. 그런데 자바 인티저는 몇 비트지? 32비트잖아. 56,000이든 1억이든 32비트 4바이트야. 그렇게 텍스트가 아니고 4바이트 그 32비트니까 그 4바이트. 그 32비트 그대로 보내는 게 바로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텍스트로 변환하는 건 56,000일 경우에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내고 113일 경우에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내는 게 그 텍스트, 뭐 리더 라이터 혹은 그냥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에 그냥 보낼 때 그렇지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면 메모리 구조 그대로 인티저면 32비트 그대로.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자바고 그 서버도 자바면 구현도 편하고 텍스트로 변환 안 하고 그대로 보내니까 속도도 이게 좀 빨라요. 보내는 양도 작고. 클라이언트도 자바하고 서버도 자바고 이게 자바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바뀔 이유가 없다 할 때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구현도 편하고 속도도 빨라. 텍스트로 일부러 변환 안 해도 되니까. 자, 뭐 설명할 필요 없겠고 그냥 서버는 인티저 2개 받아서 곱해가지고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99단 서버네. 그래서 99 서버예요. 클라이언트가 인티저 2개 보내면 그걸 서버가 2개 받아서 곱해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코드를 보면 여기 랜덤하게 인티저 2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면 1부터 9까지 정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A, B 2개를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반드시 플러시 하고 읽어야 돼요. 플러시 안 하면 안 가. 버퍼에만 있어. 안 가. 읽으면 이 두 정수의 곱한 결과가 응답으로 오겠죠. 그걸 화면에 출력. 자, 이 짓을 10번. 오케이. 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코드고. 자, 여기까지 쭉 설명만 했는데 쭉 읽어보고 또 실행도 해보고 실습을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HTTP 서버고요. 그 HTTP 프로토콜이 좀 양이 많기는 한데 HTTP 프로토콜 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프로토콜이 유행할까? 아무튼 이건 좀 양이 많아. 이게 좀 적당한 양인데 요즘은 이게 좀 뭐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면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한 거 가지고 어떤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했다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전문가야 라고 공부 많이 했어 라고 할 때
공부만 하고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구현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때 딱 좋은 게 어떤 프로토콜을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HTTP 프로토콜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로 웹서버 구현하는 게 요즘 이게 HTTP 프로토콜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 핫한 걸로 보면 이게 좋아. HTTP 프로토콜. 그런데 구현할 양이 좀 많아. 구현할 양만 보면은 FTP 프로토콜이 구현할 양은 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FTP 프로토콜을 잘 안 써. 핫하지가 않아. 그래서 핫한 걸로 보면 요게 좋고, 근데 양이 너무 많아. 구현할 게. 그런데 적당한 양으로 보면 이게 좋고. 그래도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을 좀 줄여서 뭐 1.0 정도만 좀 제한적으로 줄여서 구현해 본다 할지 뭐 그 정도로. 아무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공부했고 관심이 있고 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기술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뭔가 프로토콜 하나 정해서 구현해 보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FTP 프로토콜이 양은 좋은데 요즘 많이 안 쓰이니까 좀 그렇고, 양만 적당하다면, 그러니까 양을 좀 줄여서 HTTP 프로토콜 양을 좀 줄여서, 이 프로토콜 문서 읽는 건 어차피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읽어볼 만한 문서예요. HTTP 프로토콜은. 그래서 읽어본 다음에 좀 고급 기능 좀 빼고 줄여가지고 구현해 보는 거 추천해요. 되돌아와서 바로 그 얘기. 아주 미니멀하게 딱 현재 시간만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HTTP 서버를 구현해보자. 기능을 대폭 줄여버리면 구현할 만해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HTTP 리스폰스를 보내면 돼요. 자, 규칙. 또 지난 시간에 HTTP 프로토콜 설명했죠. 그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HTTP request body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response body 이렇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자, 구현. 어차피 하는 짓이 클라이언트가 뭘 요청했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현재 시각만 HTTP 프로토콜로 전송할 거야. 당연히 웹서버니까 포트는 기본 포트 80이어야 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할 만하다. HTTP 서버 1.4. 왜 업그레이드 할 만하냐면, 이게 내가 이 강의예제 구현할 때만 해도 자바 멀티라인 스트링 문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자열 연산으로 구현했는데, 지금은 멀티라인 자바 스트링 문법이 여러 줄 문자열 문법이 자바에 있잖아.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구현해야 되네. 왜냐면 줄바꿈 문자 때문에. 자바 멀티라인 여러 줄 문자열 문법이 있긴 하지만 줄바꿈 문자를 내 맘대로 정할 방법이 없어요. 줄바꿈 문자를 내 맘대로 정하려면은 이렇게 구현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예제 HTTP 서버는 그냥 무조건 똑같은 내용만 보내니까 리스폰스 헤더 내용도 똑같아. 첫 번째 줄 이거고,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이건데 여기에 컨텐트 랭스. 컨텐트 랭스는 매번 좀 달라지니까 여기다가 그 달라지는 길이를 넣을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줄 헤더도 언제나 이거고, 줄바꿈 문자가 HTTP 프로토콜 줄바꿈 문자는 이거여야 돼요. 그리고 헤더 뒤에는 줄바꿈 문자가 2개여야 돼. 즉 빈 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ody, response body도 언제나 이거일 거예요. 그런데 매번 똑같지는 않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거고,
네가 지금 나 몇 번 리퀘스트 했다. 숫자가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는 현재 시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매번 이런 헤더, 매번 이런 바디로 리스폰스 할 거라서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이 약속대로 규칙대로 텍스트를 보내면 돼요. 그래서 서버 소켓 80번 포트로 서버 소켓 만들고 accept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면 텍스트를 보낼 거니까 output stream writer 보내기만 할 거야. writer만 필요하고 reader 보내기만 읽기는 읽는데 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내용을 읽어요. 그러면 먼저 헤더가 읽히고 빈줄 다음에 본문이 읽힐 텐데 여기는 읽은 다음에 그냥 무시. 아무것도 안 해. 화면에 출력만 안 해.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내용을 화면에 출력만 하고 읽은 내용 자체는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내용. 자, body인데 여기 값을 두 개 끼워 넣어야 돼요. 이 %d 부분에 숫자 끼워 넣을 거고 %t 부분에 현재 시각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카운트 이 숫자 끼워 넣고 현재 시각 끼워 넣고 그렇게 해서 body를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 컨텐트 랭스 이 body가 몇 바이트다를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 그런데 지금 body를 스트링을 만들었죠. 이 스트링 이게 몇 바이트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스트링을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바이트인지 알아가지고 이 헤더에 그 숫자 끼워넣는 부분에 끼워 넣고 그렇게 해서 헤더 만들고 자 헤더 보내고 body 보내고 마지막에 플러시하고 그 다음에 try with 리소스 문법이니까 close 하면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뭘 요청했든 싹 무시하고 무조건 현재 시각이 들어있는 body 요 HTML 태그 body만 보내요. 헤더는 요대로. 자, 그러면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싹 무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HTTP 프로토콜을 구현한 아주 간단한 서버 맞아. 실행해 봅시다. 80번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지. 로컬 호스트 표준 포트 80이니까 뭐 포트 번호 7 입력할 필요 없고 포트 번호 80 입력 안 해요. 표준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슬래시하고 패스 적어봤자 어차피 무시하니까 패스 적어줄 필요 없고 그냥 HTTP 로컬호스트 이렇게만 하면 방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요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자, 응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1, 그 다음에 현재 시각. 자, 새로 고침하면 이 숫자는 2로 올라가고 여기는 현재 시각이 또 올라가겠죠. 3이네? 그럼 그새 웹브라우저가 두 번, 그러니까 새로 고침할 때 한 번 더 요청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요청한 거예요. 그럼 새로 고침하면 5가 되겠네? 그러네. 자, 그럼 웹브라우저가 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두 번 요청하는지 알고 싶으면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 열어가지고 네트워크 탭을 보면 돼요. 새로 고침해 봅시다. 새로 고침하면 얘 때문이네. 파브 아이콘을 한번 요청하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요청. 파브 아이콘 웹브라우저에 그 아이콘 있죠. 그 요청. 그래서 무조건 파브 아이콘 요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한 URL 요청하고 그래서 두 번씩 가요. 새로 고침하면 그래서 11, 13, 15 둘씩 올라가죠. 파브 아이콘 요청, 내가 요청한 URL 요청. 자, 매우 간단한 서버긴 하지만 어쨌든 웹브라우저하고 대화하는 그 웹서버 맞고 소스 보기 보면 여기 내가 구현한 그 바디가 왔죠. 그리고 개발자 창 열어가지고
리퀘스트, 여기 로컬호스트 URL 요청, 이 웹브라우저가 보낸 이게 리퀘스트고, 리스폰스 헤더 보면, 컨텐트 랭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 서버 이름, 이거 세 줄. 그렇게 구현했잖아. 여기, 컨텐트 랭스, 서버 이름,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 그쵸? 내가 딱 구현한 리스폰스 헤더 3개. 여기 3개. 딱 있지. 그리고 웹브라우저하고 지금 대화가 되잖아. 자, 이렇게 HTTP 프로토콜을 미니멀하게 줄이면은 간단한 HTTP 서버를 구현할 수 있고, 자소서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요즘 옛날에는 FTP 서버 분량이 얼마 안 돼서 FTP 서버 이거 구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풀셋 구현해도 양이 좀 할만한 양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이 프로젝트는 매력이 전혀 없고 요게 적더래요. 기능을 확 줄여버려서 구현하면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서버가 뭐 몇 천 대, 몇만 대 되는 그런 대형 IT 회사 지원할 때는 백엔드 개발자로 지원할 때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HTTP 서버 프로토콜 구현하는 거 그 회사에서 매우 관심 있고 물어볼 만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야. 왜냐하면 서버가 몇 천 대, 몇만 대인 회사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거든. 그런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고 웹 프로그래밍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공부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로 HTTP 프로토콜을 구현한 사람은 있긴 있지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많지가 않을 뿐이지 있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검색해보면 당연히 너무 자료가 없어도 공부하고 구현하기 힘든데 HTTP 프로토콜 임플리멘테이션 인 자바 하면 자료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기.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구현하는 건 너무 쉽고 서버 소켓과 소켓 기본적인 소켓 클래스 가지고 구현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죠. 이런 아파치 HTTP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건 너무 쉬워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로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야. 소켓 가지고 구현해야지. 오? HTTP 프로토콜 자바 이런 뭘 설명한 게 있어? 아니네 이건. 여기 있다. 이 사람은 좀 더 나보다 긴 HTTP 서버 구현을 했네. 조금 더 길게. 그래봤자 한 200라인이 조금 안 되죠. 100라인은 좀 넘을 것 같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자바 소켓 프로그램의 HTTP 통신 구현. 공부할 만한 주제예요.